죽으라고요. 그래야 이 집도 돈도 제거가 되죠. 며느리 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애의 손이 덜덜 떨린다. 그러나 그녀의 품에서 반짝이는 구겨진 로또 종이 한 장. 뭐야 1등? 어머니, 이거 진짜 맞아요? 정희 눈빛이 번쩍인다. 순애의 목소리가 낮게 울린다. 죽어야 얻는 돈이라며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준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에서 순애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집안일을 마쳐 놓아야 하거든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게 당연하죠. 저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요. 정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갑고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날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척하지 마세요. 멀쩡한데 왜 자꾸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며 정희가 핀잔을 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순애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 소리라도 낸다면 또 한바탕 잔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시끄럽게 뭘 하시는 거예요? 애들 깨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는 소리를 벌써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찌든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언젠가부터 이 집에서 순애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 좁은 부엌뿐입니다. 거실은 며느리와 손주들의 공간이고 안방은 아들 부부의 영역입니다. 순애가 쓰는 작은 방은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곳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겨울철이라 물이 특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온수를 틀 수는 없습니다.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물을 펑펑 써요? 정희의 잔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순애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할머니, 밥 차려주세요. 손주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합니다. 아직 어린 목소리지만 어딘지 모르게 명령조입니다. 엄마인 정희를 닮아가는 모습에 순애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다정했던 손주였는데 말이죠. 그래, 금방 해주마.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립니다. 언제부터 손주조차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반찬이 얼마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희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어머니께서 좀 절약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순애의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정희가 관리해 드린다며 가져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순애는 김치와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여놓고 구겨진 이불 위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서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며 먹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순애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각자 알아서 먹는 게 편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순애와 함께 밥 먹기 싫어서입니다. 밥을 먹는 동안 복도에서 정희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벽이 얇아서 대화 내용이 거의 다 들립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애들이 방도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어머니 하지 말고요. 현실을 봐요.
애들 교육비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우리 월급으로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가겠어요? 어머니께서 좀 눈치껏 하셔야죠. 순애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며느리의 말이 벽을 통해 선명하게 전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붙어 살게 할 거예요? 좀 눈치껏 하셔야지. 애들도 크는데 방이 부족하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해요?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순애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일 거라는 것을 말이죠. 결혼한 후로 아들은 점점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저 사람들에겐 짐이구나. 순애는 속으로 읊조립니다. 한때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고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뒷바라지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었습니다. 어머님 하며 공손하게 인사하고 명절에는 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아이들이 생긴 후로는 순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불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육아에 너무 간섭하세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더니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애들이 버릇 없어져요. 저희 교육 방침에 맞춰주세요.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고 눈치를 주고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 취급을 합니다. 손주들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예전만큼 할머니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애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려도 참아야 합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해지도록 차가운 물에 그릇을 씻으며 순애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하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루가 말이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순애는 빨래를 널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무거운 빨래통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오르는 일은 70이 넘은 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빨래는 어머니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이 거칠어지면 안 되거든요라고 말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 보니 빨래통 바닥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띕니다. 뭔가 싶어 집어드는 순간 순애의 눈이 커집니다. 로또 용지입니다. 누군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빨래와 함께 섞여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추첨이 끝난 오래된 로또 용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왜 버리지도 않고 순애는 중얼거리며 종이를 펼쳐봅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7, 12, 23, 31, 38, 45 그리고 보너스 번호 16. 평소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오늘따라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깁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순애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손주들은 각자 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순애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상한 짓을 한다고 또 핀잔을 들을까 봐서요. 순애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을 꺼냅니다.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오는 면을 찾느라 한참을 뒤적입니다.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난주 로또 당첨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1등 당첨 번호 7, 12, 23, 31, 38, 45, 보너스 번호 16. 순애는 손에 든 로또 용지를 다시 봅니다. 7, 12, 23, 31, 38, 45, 보너스 번호 16.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뭐지? 순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신문의 숫자와 로또 용지의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해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번호가 일치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정말 1등에 당첨된 로또 용지가 자신의 손에 있다는 말인가요? 순애는 종이를 들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진정하자. 순애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미 추첨이 끝난 거니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지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신문을 다시 보니 지난주 추첨입니다. 아직 당첨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이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전히 번호는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순애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1등 당첨금이 얼마나 될까요? 신문을 뒤져보니 당첨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1등 당첨금 22억 원. 22억 원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순애는 로또 용지를 가슴팍에 꼭 안고 앉아 있습니다.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달 용돈 10만 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22억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순애는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로또 용지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습니다. 로또 용지가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정희의 차가운 말투도, 손주들의 무관심도, 아들의 침묵도 오늘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정희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순애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합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도 순애의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 주머니 속 로또 용지가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정말 이게 당첨 용지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좋은 곳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혼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죠. 그날 밤 순애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로또 용지를 침대 옆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누웠지만 마음이 너무 설레어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서랍을 열어 로또 용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한번 신문을 펼쳐 당첨 번호를 확인합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이 로또 용지는 진짜 1등 당첨 용지입니다. 이게 정말 1등이구나.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미소를 말이죠. 밖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 안 하세요? 애들 학교 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순애는 다릅니다. 그 말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로또 용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순애의 눈빛이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순애는 로또 용지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가짜인 것은 아닌지 계속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해 봐도 번호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이상하세요. 정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애를 바라봅니다. 혹시 어디서 돈이라도 주었어요? 아니면 누가 용돈이라도 주셨나요? 순애는 마음이 철렁합니다. 정희의 눈이 너무 예리합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나한테 돈을 주겠어? 순애는 애써 평상시처럼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평소 같으면 벌써 한숨 10번은 쉬셨을 텐데. 정희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시는 거 있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나은 것뿐이야. 그날 오후 순애는 용기를 내어 동네 로또 판매점에 갑니다. 로또 용지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판매점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거 당첨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저씨가 로또 용지를 받아서 기계에 넣어 봅니다. 잠시 후 기계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저씨의 얼굴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변합니다. 어머니, 이거 1등이에요. 진짜 1등.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1등 당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로또 당첨금은 1년 안에 찾으시면 돼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돈은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다시 받아 품에 안습니다. 22억 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정말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처리해야 할까요? 며느리 정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이 돈을 노릴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세요? 그냥 산책 좀 했다. 순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합니다. 요즘 정말 이상해요. 예전 같으면 집에만 계셨는데. 정희의 눈빛이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며칠 더 지나서 순애는 결심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니까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순애가 입을 엽니다. 있잖아들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아들과 정희 그리고 손주들이 순애를 바라봅니다. 평소 말이 없던 순애가 먼저 말을 꺼내니 모두 의아해합니다. 순애는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냅니다. 이게 1등에 당첨됐어.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뭐라고요? 로또 1등? 응.
며칠 전에 우연히 주웠는데 확인해 보니 1등이더라. 정희의 눈이 로또 용지에 고정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1등이라고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희는 거의 뛸 듯이 기뻐합니다. 세상에, 1등이 얼마예요? 몇십억 되죠? 22억이라고 하더라. 정희의 눈이 더욱 반짝입니다. 22억? 어머니, 이거면 우리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강남에 큰 집도 살 수 있고,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응, 로또 가게에서 확인해 봤어. 진짜라고 하더라. 정희가 갑자기 순애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희 집도 큰 평수로 갈 수 있겠네요. 애들 교육비 걱정도 없고 유학도 보내고. 순애는 정희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짐 취급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런 큰 돈은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니까요. 순애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역시 정희의 본심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상속? 순애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 상속 얘기를 해? 정희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가족이니까 함께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순애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역시 돈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희야, 순애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너 며칠 전에 뭐라고 했더라?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까지 붙어 살 거냐고 눈치껏 하라고 했잖아. 내가 죽어야 이 집도 너희 것이 된다고 했고. 정희가 창백해집니다. 그건. 순애는 조용히 로또 용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 입으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함께 쓰자고? 정희가 급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짐이라며? 그럼 죽을 때까지는 이 돈도 못 주겠다.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족인데.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족? 내를 짐 취급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만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합니다. 엄마,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순애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희는 순애에게 급작스럽게 친절해지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또 당첨 사실을 알린 후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희는 순애에게 갑자기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며 다정하게 인사하고 식사 때마다 더 드실까요? 라며 챙깁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런 변화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한 속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정희가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순애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혼자 있고 싶어. 정희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쳐 지나가지만
금세 미소로 덮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순애는 정희의 가식적인 친절이 역겹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순애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봅니다. 로또 용지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당첨금을 받을 건지, 어떻게 쓸 계획인지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어머니, 로또 당첨금 받으시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사기도 많다고 하니까 혼자 가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순애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짓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이 관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정희가 계속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저도 은행 업무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큰돈 처리할 때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순애는 정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척했는데 이제는 거의 강요하는 수준입니다. 며칠 후 정희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요즘 좀 이상하세요. 정희가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시고. 어머, 혹시 치매 증상 아니야? 글쎄요. 얼마 전에는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시더라고요. 22억 원에 당첨됐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이고, 그건 정말 이상하네. 로또를 언제 사셨다고.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싫다고 하시고. 정말 걱정이에요. 가끔 혼잣말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희는 순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조금씩 퍼뜨립니다. 로또 당첨도 환상이거나 치매 증상의 하나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정희의 작전이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애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안쓰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순애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김순애 할머니, 요즘 이상하다며?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나 봐.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구나. 순애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희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주인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할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며느리분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무슨 걱정? 그게 요즘 할머니께서 좀 헷갈리신다고. 로또 당첨됐다고 하신다던데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순애는 주인 아저씨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정희가 여기까지 와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정희와 마주칩니다. 정희는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분들이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순애는 정희를 노려봅니다. 내가 뭔 소리를 하고 다녔는지 다 안다. 정희가 당황하며 발뺌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치매라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로또도 가짜라고 하고 다녔지?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단지 어머니를 걱정해서. 요즘 정말 이상하시잖아요. 이상해? 순애가 비웃습니다. 돈 때문에 미친 게 누구야? 며칠 전까지 나한테 죽으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한다고? 정희도 이제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숨기려고만 하세요?
정말 당첨됐다면 증명이라도 해보세요. 증명? 내가 왜 너한테 증명해야 해? 그럼 정말 당첨된 거 맞아요? 아니면 그냥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순애는 정의의 도전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로또 용지도 있고 확인도 했다고. 그럼 보여주세요. 왜 계속 숨기시는 거예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의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놓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정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엄마가 조금 이상하세요. 순애는 아들의 말에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로또 당첨도 그렇고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참말이에요. 순애는 아들마저 정의 편을 든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게 맞다면 함께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확인? 순애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왜 너한테 증명해야 해? 내 돈인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리고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순애는 아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이 낳아서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 순애가 비웃습니다. 내 돈에 무슨 권리가 있어? 정의가 그런 말 하라고 했지? 아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알겠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구나. 정의가 원하는 대로 됐네. 그날부터 순애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돈만 노리는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순애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정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순애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자리에서 정의가 폭탄 발언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로또 당첨은 어머니의 착각이에요. 순애는 정의의 당당한 태도에 경악합니다.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헷갈리신다는 걸. 로또 당첨도 그런 증상 중 하나일 거예요. 아들도 조심스럽게 거들어 넣습니다. 엄마, 정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애는 두 사람이 합세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라.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아니야. 정의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로또 용지라도 보여주시든지. 왜 내가 너한테 증명해야 해?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당첨됐다면 저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순애는 정의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정의가 몰래 순애의 방을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애가 외출한 사이에 방 곳곳을 뒤져서 로또 용지를 찾으려 합니다. 어디 숨겨뒀을까? 정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옷장도 뒤지고 심지어 이불 속까지 뒤집어 봅니다. 하지만 로또 용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 순애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정의가 자신의 방을 뒤진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고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내가 도둑 취급받고 있구나.
순애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자신의 사생활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눕니다. 순애는 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후견인 제도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후견인? 네, 어머니께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으니까 저희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 드려야 해요. 만약 정말 로또에 당첨됐다면 더더욱 그래야 하고요. 순애는 정희의 말에 소름이 돋습니다.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당첨된 게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죠. 어머니가 혼자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립니다.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희는 더욱 대담해집니다. 순애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들어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순애는 갑작스러운 정희의 모습에 놀랍니다. 뭐가? 계속 거짓말하시는 거요. 로또 당첨 같은 허황된 소리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로또 용지든 당첨 확인서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순애는 정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의아합니다. 왜 그렇게 흥분해? 흥분할 만하죠. 온 동네가 우리 집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가족이 다 망신당하고 있다고요. 순애는 정희의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 놓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한테 화내는 거야?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지신 거예요. 그때 아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말립니다. 진정해요, 둘 다. 이렇게 싸우면 뭐해요? 정희가 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순애는 두 사람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병원?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어머니,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셔야 해요. 요즘 너무 이상하시잖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정희가 끼어듭니다. 잊지도 않은 로또 당첨을 자꾸 우기시고 혼잣말하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순애는 정희가 지어낸 거짓말들을 사실인 양 나열하는 것에 경악합니다. 언제 내가 혼잣말했어? 언제 기억을 못했어? 어제도 혼자서 중얼거리시면서 웃으셨잖아요. 그게 언제? 정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몰래 정신과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헛것을 보신다고 하고 큰 돈을 벌었다는 망상도 하시고 강제 입원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순애는 정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정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강제 입원이라고? 순애는 중얼거립니다. 이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병원에 가둬버리려는 거구나. 그날 저녁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순애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순애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희가 아이들한테까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상하지 않아. 그럼 정말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순애는 손주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조차 자신을 의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말이야. 손주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럼 왜 엄마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반격할 때입니다. 그날 밤 순애는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진짜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보여줄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단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순애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로또 용지를 꺼냅니다. 며칠 전부터 정희가 방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속옷 서랍 맨 밑 오래된 사진첩 사이에 끼워놨던 것입니다. 이제 끝을 보자. 순애는 로또 용지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순애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둔 법무법인을 찾아갑니다. 젊은 변호사가 순애를 맞이합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애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상속 설계와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제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고요. 변호사는 순애의 또렷한 말투에 조금 놀랍니다. 후견인 제도 남용이라고 하시면 제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요. 순애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희가 어떻게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동네에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지, 강제 입원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변호사는 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네요. 요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서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순애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거면 충분한가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처분권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속 설계를 통해서요. 순애는 가방에서 로또 용지를 꺼냅니다. 사실 제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변호사는 로또 용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거 정말 1등 당첨 용지네요. 네, 22억 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합니다. 우선 당첨금부터 수령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언장도 작성할 수 있고요. 순애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로또 당첨금을 받은 후 손주 명의로 신탁을 설정하고 며느리는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며느리가 한 푼도 못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유언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죠. 사유는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증거도 있고요. 순애는 정희가 자신에게 한 말들, 동네에 퍼뜨린 소문들,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들을 모두 기록해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감탄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오후에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갑니다. 순애는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합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의사는 순애와 다양한 대화를 나눕니다.
기억력 테스트, 판단력 테스트, 현실 인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검사 결과 어르신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나 다른 정신적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네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신감정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르신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식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합니다. 정희는 순애의 외출을 의심스러워하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갔다 왔어. 정희의 눈이 반짝입니다. 병원? 혹시 정신과요? 응. 정희는 속으로 기뻐합니다. 순애가 드디어 정신과에 갔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뜻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순애는 짧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순애는 로또 본사에 갑니다. 당첨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은 순애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어르신, 정말 1등에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첨금 수령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으시겠어요? 순애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한 대로 답합니다. 일시금으로 받겠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니 실수령액은 약 16억 원 정도입니다. 순애는 이 돈을 변호사가 추천한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때가 왔어. 그날 저녁 순애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입니다. 내일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실 거야. 정희가 궁금해합니다. 손님이요? 누가요? 변호사님이야.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변호사? 왜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유언장 작성하려고. 유언장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래.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둬야지. 정희가 급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왜 갑자기? 순애는 정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희는 순애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문이 막힙니다. 순애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희야, 순애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가 나한테 한 일들, 동네에 퍼뜨린 소문들, 후견인 신청하려던 일들. 다 알고 있어.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가 집에 도착합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는 가운데 순애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정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계속 손을 비비고 있고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애 어르신의 담당 변호사 이민수입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정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니. 어머니께서 아직 건강하신데 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큰 재산이 있으실 때는 더욱 그렇죠. 큰 재산이라고 하시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애가 입을 엽니다. 로또 당첨금 말이야. 어제 수령했어.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아들은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말 받아오셨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냅니다. 로또 당첨 증명서와 입금 확인서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16억 2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당첨 증명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16억? 정말 16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순애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정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순애 앞에 다가갑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애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정희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해서 순애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의심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잖아.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희가 급하게 손을 뻗습니다. 잠깐요. 어머니, 그 전에 대화를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순애는 정희의 손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할 말은 다 끝났어. 이제 결과만 남았지.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애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작하세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김순애 여사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됩니다. 정희와 아들이 숨을 죽이고 들어봅니다. 첫째, 로또 당첨금 16억 2천만 원은 손자 김민준 명의의 신탁으로 설정됩니다. 손주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저요? 순애가 손주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 내 앞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정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계속 읽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정희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사유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와 모독, 그리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행위입니다. 정희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순애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가족? 며칠 전까지 나한테 죽으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면 시어머니한테 죽으라고 해도 되는 거야? 정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건 정신감정서입니다. 김순애 어르신께서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학적 증명서입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엄마가 정신과에 가신 건 이 때문이었어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증명을 받아온 거야. 정희가 절규합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비며 생활비며. 순애는 정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빨리 죽으라고요. 그래야 이 집도 이 돈도 다 제 것이 되니까. 했잖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말을 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민준이가 다 봤어. 순애가 손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지,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정희가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민준아,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저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짐이라고도 하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잖아요. 정희는 아들마저 자신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자 완전히 무너집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조항을 읽습니다.
셋째, 신탁 관리는 김순애 여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사망 후에는 지정된 신탁회사에서 관리합니다. 손자 김민주는 25세가 되면 신탁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애가 민준에게 말합니다. 민준아, 이 돈은 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엄마처럼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민준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 정희가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순애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 해주는 거야. 죽으라던 입으로 이제 살려달라 빌 줄은 몰랐겠지. 정희가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동정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증도 마쳤으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호소합니다. 엄마, 그래도 정희는 제 아내고 민준이 엄마예요. 순애는 아들을 향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도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야. 엄마, 너도 결국 정희 편이었잖아.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병원에 보내려고 했고,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돈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지만 진실은 결국 피를 타고 흐르는 법이야.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조용해집니다. 정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손주 민준만이 할머니 곁에 서 있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향해 차를 끓입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합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민준이 부엌으로 따라와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제가 그 돈을 다 받는 거예요? 순애는 손주를 다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래, 민준아. 하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할머니가 살아있을 동안은 할머니가 관리할 거고 내가 어른이 되면 그때 물려줄 거야. 엄마는 왜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준아, 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봤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대접받게 되어 있어. 할머니를 짐 취급하고 죽으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할머니 돈을 받을 수 있겠니? 민주는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나쁘게 안 할게요. 고마워, 민준아. 그런데 할머니가 이 돈을 내게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너는 이 돈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때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어머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순애는 차를 우리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희가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반성? 순애가 정희를 돌아봅니다. 언제부터 반성하기 시작했어?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정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순애의 말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정희야,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잘해주겠다고? 그게 진짜 반성이야?
정희가 말문이 막힙니다. 순애는 계속합니다. 너는 지금도 내 돈이 아까워서 무릎 꿇고 있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말이지. 정희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순애가 찬물을 확 끼얹듯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면서. 그때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심해? 내가 심한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이 심한 거야? 그래도 정희는 제 아내고, 내 아내가 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다 봤잖아. 그런데도 아내 편만 들 거야?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순애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세 사람이 따라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들이 절박하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면 되지. 지금까지 내 도움 없이도 잘 살았잖아. 하지만 집도 좁고 아이들 교육비도. 순애가 아들의 말을 자릅니다. 그런 걱정은 나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는 거야? 정희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순애가 냉소를 짓습니다. 내가 아이들 생각해서 할머니한테 죽으라고 했어?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밖에서는 일상적인 소음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해. 순애가 중얼거립니다. 돈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 나를 보는 눈빛도, 나한테 하는 말도, 나를 대하는 태도도. 정희가 뒤에서 속삭입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게 아니야. 애초에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게 잘못이야.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집니다. 정희는 밤새 울며 지새고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정희는 순애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대하기가 어색합니다. 오직 손주 민준만이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지냅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에도 써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순애는 손주의 말에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처럼 되지 마라. 할머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한 달이 지나자 정희와 아들은 작은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갑니다. 더 이상 순애와 함께 살기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 아빠 진짜 가는 거예요? 민준이 짐을 싸는 부모를 보며 묻습니다. 그래, 너희 부모님은 따로 살고 싶다고 하시니까. 정희가 마지막으로 순애에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순애는 짧게 대답합니다. 잘 살아라. 그들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집니다. 순애와 민준만이 남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둘만 사는 거예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랑 단둘이서. 좋아요. 할머니랑 사는 게 더 편해요. 순애는 손주를 안으며 생각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돈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지만 진실은 결국 피를 타고 흐른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손주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